감사장 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장관님한테 이렇게 받으신 적 있나요? 국방장관이 처음일 거고. 예, 물론 처음이고요. 네. 과학계에서는 오히려 이런 거에 박해가지고 제가 뭐 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좀 얼떨떨합니다. 그만큼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자, 미래처럼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아주 친숙한 네. 무기 중에 하나죠. 새해를 맞아서 2024년 올해를 빛낼 대한민국 무기 3대장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수련회에 이은 두 번째 주역이죠. 백발백중 실력을 갖춘 천궁2입니다. 자, 예전에 UAE 수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 함께 축하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천궁2 올해도 수출 긍정적인 소식 연타로 나올 수 있을까요? 꽤 높아 보입니다. 꽤? 예. 근데 이번에 어디냐? K방산 대박의 폴란드? 주역이 어디? 폴란드 아닙니까? 네. 폴란드 바로 옆 동유럽 쪽인데요. 루마니아입니다. 그렇군요. 루마니아에서 초대형 방공미사일 사업을 공개 발주했는데요. 1, 2단계로 나눠서 추진이 되고요. 총 41개의 중단거리 대공미사일을 도입하는 그러한 사업인데 루마니아 기준으로 봤을 때 참 어마무시하게 큰 네. 규모입니다. 얼마냐? 5조 4천억. 근데 1단계 입찰 마감일이 며칠 전인 지난 1월 8일이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천궁2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인접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나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서 국방 예산을 이제 대폭 증액을 해온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전력을 증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방공망을 강화하는 이런 계획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궁2 수출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레드백 맞죠? 네, 기다리던 레드백. 그렇죠. 예. 작년 12월에 드디어 이제 레드백이 호주에 129대 수출되는 그 계약이 체결이 됐죠. 실제로 이제 K방산의 위상이 여러 가지로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방산 강국이라고 할 이스라엘보다도 무기 수출이 더 앞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또 이런 날이 오네요. 예. 2022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무기 수출액이 110억 달러 뭐 그 이상 정도로 보는데 우리나라가 그보다 60억 달러나 더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네. 덕분에 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분석한 2018년에서 2022년 국제 무기 이전 동향에서 한국이 세계 9위를 기록하면서 10위였던 이스라엘을 제쳤죠. 그렇군요. 예. 네. 큰 차이로. 네. 그리고 2024년에 그 푸른 용의 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K방산의 승승장구를 좀 기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그 폴란드 정권 교체가 있어서 혹시라도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근데 이 새 총리께서 전 정부의 무기 계약을 존중한다고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이고 다만 이제 추가 방산 수출에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이죠. 예.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천궁이 또 수출 대박 소식을 냈으면 좋겠는데 앞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뛰어넘었다 그 말씀하실 때 뭔가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관계가 너무 무량해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쪽 분야 좀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얘기 또 제가 이제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된다. 상당히 넘사벽으로 여겼던 게 방위 산업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75%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고 뭐 북한 도발 상황 처했을 때 이런 무기가 필요한데 보면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이스라엘을 능가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런 일대 사건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천궁2 수출과 관련해서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UAE 바로 이웃 국가에서 천궁2의 대량 구매를 앞두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웃 국가 어딜까요?
최근에 이렇게 예. 그 VIP도 가시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그렇죠, 예. 돈 많은 나라 아닙니까? 예? 아, 거기 돈을 퍼올리다 그러니까요. 땅 파면 돈 나오는 나라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예. 무기 도입할 때도 이 스케일이 커요. 정말. 아, 예. 보통 다른 데보다 0이 하나 더 붙는 나라인데 스케일이 큰 나라인데 지난해 10월에 이제 외국의 군사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라는 데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코리안 패트리어트인 총공 투입 구매를 앞두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한 사우디 공동 성명을 채택하면서 대규모 방산 협력을 논의하겠다 그런 이제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간 간에 UAE가 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예. 1차 계약은 뭐 비쌀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훨씬 클 수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참고로 UAE 천공투 수출 규모가 얼마였느냐? 그때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좀 넘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클 수 있다. 네. 이런 거는 뭐 우리 시청자들께서 알아서 짐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저희가 그 같이 일하는 그 출연자가 기자면 좋은 점도 있는데 기자면 이렇게 또 못 말씀하시는 부분도 또 있어서 이거 좀 불편하네요. 그냥 속 시원히 그냥 까버리지. 아니 솔직히 그래서 기자여서 나쁜 점이 많은데 네. 가끔 이렇게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기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주워들은 얘기를 하는 건 엠바고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같은 거 아닙니까? 예. 저한테 뭐 공개 없으니까. 예, 저는 뭐 유 기자님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예. 딴 데서 본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무기 구입이 좀 방공 무기 도입이 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로켓 탄 미사일이나 뭐 탄도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 또 드론 공격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불편한 상황이라서 이걸 좀 막아내야 되는 입장이고요. 2022년에 그 우리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예. 만수르 선생님과 함께 그 세계 2대 부자로서 어마어마한 그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인데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천공2에 관심을 많이 보이셨고 그래서 아마 사우디가 천공2를 구매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를 하게 되면 UAE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통해서 많은 양을 구매를 하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천공2가 K방산 중동 최대 규모 수출을 달성하게 되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계속 여기저기서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뭐 천공투가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성능이라든지 이런 신뢰성이 있다, 신뢰성이 높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쌤이나 우리 전 MC 세대는 이제 대공 미사일 하면 나이키하고 호크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호크는 이제 중거리 대공 미사일로서 이제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예 국산 미사일을 만들자 해서 이제 나온 게 천궁 미사일이고요. 2011년에 이제 국내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잡는 항공기용 천궁1 그리고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 이게 이제 천궁2가 해당이 되겠고 천궁2는 이제 한국형 상륙 체계 하나인 KAMD에서 패트리어트와 함께 중적으로 요격을 맡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국산 미사일이죠. 천궁2는 의미가 있는 게 실제 여러 시험 발사에서 아주 높은 거의 뭐 100% 가까운 네. 명중률을 기록해서도 화제가 됐는데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콜드 런칭 방식이죠. 그래서 발사된 뒤에 90도로 꺾이기도 하네요. 예, 진짜. 그러니까 오. 이게 이제 축출력기에서 이런 기동성을 이제 부여주는데 천궁2의 저원을 참고로 좀 살펴보면 길이가 4.6m, 용량은 400kg고요. 직정은 27.5cm고요. 속도는 음속의 5배, 막 5m. 예. 빠른 편이죠. 최대 사거리는 40에서 50km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요격하는 요격 고도는 15에서 20km인데 엄밀하게 하면 한 15km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게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위상 배열 레이더고요. 그 다음에 교전 통제소, 이게 이제 교전 통제소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사일 발사기인데 8개의 발사관이 한 세트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LIG 넥슨이 여기 천궁 미사일하고 발사 장비를 생산하고요. 레이더는 이제 한화 시스템에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발사대를 각각 생산하고 있고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체계 통합이라고 그러죠. 이 조립 만드는 게 이제 바로 LIG 넥슨에서 하고요. 미사일 가격은 참고로 1발당 17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참고로 이제 17억 원 하면 뭐 사실 싼 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요격 미사일 대명사가 패트리엇 아닙니까? 보통 한 40억 원 하고요. 한 발에. 최신형 우리 이제 MSE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 발에 63억 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공투에 비하면 2배 이상 비싼 거죠. 최신형은.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63억짜리는 진짜 네. 예. 오, 속이 아까워서. 예. 그러니까 예. 그래도 뭐 히트되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요. 오, 많이 가격 차이가 나는군요. 그럼 이 천궁2는 그 미사일 요격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다기능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를 해야겠죠. 전방위 다수 표적에 대해서 이제 탐지, 뭐 추적, 피하 식별, 미사일 유도 이런 걸 다 수행할 수가 있고요. 중거리 항공기부터 요격 유도탄까지 이제 포착 및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추적이 되면 이제 교전 통제소로 상황이 전달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해서 미사일 발사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 쪽에 축추력기라고 적혀 있죠. 여기가 지금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엔진이 조금씩 확 가동을 하면서 발사 각도하고 방향을 한번 조절을 하게 되고 진짜 주추력을 통해서 이제 속도를 내면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방향으로. 미사일이 이제 가다가 계속 지상 레이더에서 그 데이터 링크로 보내주는 정보를 가지고 그 예상 요격 지점을 향해서 그 관성항법으로 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능동형 마이크로 탐색기를 작동을 해서 스스로 이제 적기를 포착하고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 보니까 초기 방향 전환용 축추력기 천궁2는요. 여기다 종말 유도용 축추력기 이렇게 초기 모델과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그 목표물이 피하거나 그럼 여기 작동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 방향을 잡을 때 사용을 하는데 이제 뒤에 이제 종말 저거는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이제 적기가 회피 기동을 한다 이랬을 때 쫓아가야 되니까 그때 축추력기로 이제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 최종적으로 이제 비행 궤도, 비행 자세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서 끝까지 쫓아간다. 사실 적이 없으면은 주 엔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크게 회전을 해서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뭐 공중전 하듯이 비행기들. 예. 근데 적에 있으면은 바로 꺾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굉장히 그 기민하게 동작을 이제 하면서 추격을 해서 격추할 수가 있습니다. 와, 말씀 들어보니까 천궁2 기술력이 진짜 장난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선생님 뭐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여기에는 이제 최첨단 기술, 러시아 쪽 기술과 미국 기술, 이 동서 양진의 기술이 이제 종합이 돼 있는 아주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한 군데만 받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이제 존재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제, 러시아제 미사일이 장점을 살려서 개발했다는 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초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러시아 기술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이 콜드 런칭 기술도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콜드 런칭의 장점은 360도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발사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 파이어맨이나 이런 거부터. 그럼 미국 측으로부터는 어떤 기술을 받았을까요? 네. 그 말씀의 축추력기가 예. 이제 미국 기술을 많이 받은 건데요. 패트리어트도 몇 가지 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최신형이 팩3 형인데 이게 이제 미사일 요격을 주로 하는 그러한 미사일이고 팩3의 축추력기가 다중 펄스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비슷한 거를 천궁2가 채택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 개의 이제 소형 연소관이 이 미사일에 달려 있습니다. 네.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러시아의 이제 S-300이나 S-400, 사실 S-400이 이제 우리 천궁2의 원래 모델인 것으로 사실 알려지고 있는데 S-400 시리즈는 축추력형 로켓 연소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천궁2는 요격 방식도 미국 패트리엇을 이제 따라갔는데 옛날에는 미사일에 이제 근접 신관이라는 걸 장착을 해가지고 요거는 미사일을 직접 때리는 게 아니고 근처에서 폭발을 시켜서 이렇게 파편으로 같이 이제 요격을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지금 뭐 사드나 패트리엇 그 팩3 같은 이런 최신 무기들은 이제 보다 진보된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한 거죠. 바로 히트킬이라고 하는 직격 요격. 그래서 요격 미사일의 탄두로 적의 탄도탄을 정말 때려서 이제 부딪혀서 부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요격탄이 발사가 돼서 이제 앞에 직격 탄두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적의 탄도 미사일을 직격해서 지금 공중분해한다. 이제 이런 개념도가 지금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탄두, 직격 탄두는 킬 비클이라고 적힌 저 직격 탄두는 뭐 고폭탄 같은 재래식 탄두를 사용을 하지 않는 게 또 특징입니다. 예, 근데 고폭탄 탄두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또 때려잡아서
히토킬루요? 그거 좀 신기하긴 하네요. 둘 다 이제 초음속으로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충돌을 하면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 충격을 통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굉장한 고열이 발생을 하고요. 그 고열을 통해서 이제 정 미사일에 뭐 탑재된 핵물질이나 뭐 생화학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태워버리는. 핵 관련 물질까지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그 핵이 뭐 이렇게 고열을 받는다고 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물론 뭐 주변에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이건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사실은 다 이렇게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제 당연히 직격 방식이니까 재래식 그 근접 신관보다는 훨씬 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 상대방의 이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런 기술을 정밀 기술을 펜슬워라고 불렸을 정도로 이 촉 대 촉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네. 예. 그러니까 뾰족한 연필 끝으로 다른 뾰족한 상대방의 연필 끝을 이렇게 맞춘다 이런 개념이죠. 기존의 천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접 신관을 사용한 그 파편형 탄두를 가졌었는데 천궁 2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유도탄을 직격해서 파괴하는 그 위력 증강형 탄두를 탑재하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셈이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해낸 거죠. 펜촉 이거 부딪히기도 쉽지 않은 건데. 손으로 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테스트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 손가락으로도. 근데 혹시 직격이 뭐 그런 일 없겠죠? 그냥 안 뚫리겠죠? 우리 천궁2가요? 네. 전에 우리 천궁 1이 인위적인 실수로 인해서 오발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사일을 발사된 다음에 이 공중 폭발이 돼서 민간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 예정됐던 그런 거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동으로 폭파되거나 아니면 정적이 하면 영격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제작진이 아시지만 취재 능력이 저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예. 그 제작진께서 LIG 넥스원에 직접 또 방송 중에 또 취재를 해오셨답니다. 그렇죠. 뭐 진상까지는 아니고 좀 집요합니다, 저희가요. 예. 네. 근접 신관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한 히트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화된 기술로 해서 직접 충격해서 타격해서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정미사일을 충분히 파괴할 수 있다 답변을 들었다고 하나요. 네. 이렇게 기술력이 빵빵한 천궁2 루마니아에서 좋은 소식이 하루빨리 들려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당연히 또 라이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경쟁 상대 뭡니까? 네, 가장 강력한 경제 상대가 역시 이제 미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미국의 나삼스 미사일 방공 체계인데요. 몇 개의 발사관이 한 다발로 묶여 있는 발사대에 미사일이 실려서 운용이 되고요. 이거는 미국 단독이 아니고 노르웨이랑 같이 개발한 겁니다. 그래요? 예, 이제 운용하기가 이제 간편하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정 발사대라든지 차량에도 탑재가 될 수 있고 함정에도 탑재가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운용이 이제 가능한데 심지어는 지금 미 워싱턴의 백악관 그리고 국회의사당 방공을 책임지고 있는 게 또 바로 이 나삼스 미사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그다음에 같이 개발한 노르웨이 외에도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등 이제 세계 11개국에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도는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최근에 또 이제 관심을 끈 게 우크라이나에 이게 이제 제공이 됐어요.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좀 관심을 끌었고요. 최대 사거리가 한 120에서 160km 정도 되고요. 최대 속도는 막 이제 4입니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격추용으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레이더로 이제 미사일하고 드론까지 이제 식별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트럭, 수송기, 선박 등으로 이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뛰어나다. 이게 이제 장점이고 가격은 포대당 이제 3,70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나삼스 어디 쓰는 거냐? 저희 백악관에서 쓰는가 하면 이건 좀 먹힐 것 같긴 한데 꽤 위협적인 우리 천궁2의 라이벌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인정받는 그런 무기인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루마니아 입찰의 경우에는 천궁2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 좋네요. 예,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나삼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또 유럽의 많은 업체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겪지 않는 문제죠. 예. 뭐겠습니까? 납기? 납기, 빠른 납기죠. 예, 빠른 납기 그렇죠. 예. 네. 최근에 이제 나삼스 물량이 우크라이나에 집중이 되면서 납기가 점점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2022년 11월에 12억 달러 규모로 나삼스 주문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인도 시점이 2025년 11월이라고 합니다. 3년이네요. 예, 3년이나 지나서야 인도가 된다는 건데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에 나삼스를 주문했던 나라들이 있거든요. 대만이라든가 뭐 카타르, 쿠웨이트 이 나라들이 주문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공급 순서가 뒤로 밀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좀 갑갑한 상황이 됐죠. 그 밖에도 나삼스의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 또 지식 재산권, 미국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또 수출 승인 절차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나삼스는 좀 불편함이 많다, 약점이 좀 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배달의 민족의 로켓 배송은 정말 엄청난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분들이 잘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나삼스에 또 견제해야 할 만한 대상이 있을까요? 유럽의 미사일 제조 기업인 그 MBDA가 VL 미카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영방산업체인 그 라파엘이 스파이더로 또 둘 다 루마니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VL 미카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이제 지상 발사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VL이라는 이름부터 이제 버티컬 론치니까 수직 발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궁2와 마찬가지로 수직 발사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천궁2와 이미 그 중동하고 동남아권의 지대공 미사일로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또 지상과 해군 플랫폼에서 같이 이제 모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나 항공기는 물론이고 순항 미사일, 대함 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속도는 마하 3, 요격 고도는 11km인데 지상이나 해상 발사 시는 최대 사거리가 20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가격은 레이더 발사대 미사일 합쳐서 1억 9,200만 유로, 한화로 2,730억 원 정도 되는 비싼 편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한 스파이더는 중단거리 중고도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데요. 최대 사거리는 20마일, 그러니까 32km 좀 넘죠. 그리고 최고 16km의 표적을 확인 즉시 5초 안에 360도 전방위로 요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레이더가 성능이 개량돼서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베트남이랑 체코에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대 가격은 이제 2억 달러, 한화로는 2,640억 원이니까 뭐 VL 미카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죠. 네. 제가 말씀 들어보면 뭐 납기든 아니면 뭐 스펙이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우리 천궁2가 뭐 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꿀리지 않는 상황이죠. 사실 그 VL 미카의 경우는 좀 요격 고도나 사격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받는 거고 스파이더도 가격도 비싸고 이스라엘 무기들의 특성이 또 좀 기술 이전이 좀 어렵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루마니아하고 특별히 또 뭐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굳이 선호되겠느냐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자, 미사일을 미사일로 맞추는 요격 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각종 신기술이 잔뜩 녹아있는 최첨단 미사일을 만드는데 의외의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인데 이곳이 미사일의 필수 재료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지 본방자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냄비는 물론 뚜껑, 손잡이까지 유리로 된 이 주방용품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센 불에 오랫동안 끓여도 깨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해하곤 했는데요. 일반 도자기보다 3분의 2 정도로 가볍고 우수한 내구성과 내열성으로 주부들의 깐깐한 눈높이를 만족시킨 이 유리 냄비가 놀랍게도 미사일 재료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주방용품이 어떻게 미사일 재료가 되었을까요? 먼 거리를 자력으로 날아가 표적을 파괴시키는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탄두부, 연료부, 엔진부, 그리고 추진부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유리 냄비가 쓰일 만한 곳은 잘 안 보이는데 주방용품 재료인 유리가 사용된 곳은 바로 여기 앞쪽에 위치한 탄두부인데요. 정확하게는 레이돔으로 탄두나 레이더 안테나, 적외선 탐지 장치 등을 보호해주는 구조재죠. 듣고 봐도 도저히 유리라고는 믿겨지지 않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유리라고 하긴 하지만 이 유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1950년대 후반 스투키 박사에 의해 발견된 글래스 세라믹이라는 물질인데요. 상당수 발명품이 그렇듯
글래스 세라믹 또한 우연을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죠. 미국의 화학자이자 발명가인 스투키 박사는 1950년대 초반 코닝사로부터 산화 처리와 가열이 유리 색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과 유리의 사진을 인화하는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개발한 사진 인화용 감광유리 샘플을 600도씨로 설정된 가마에 넣고 가열하며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하필 가마가 오작동하면서 온도가 900도씨까지 치솟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투키 박사는 황급히 가마문을 열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높은 온도에 녹은 줄 알았던 유리가 멀쩡한 겁니다. 놀란 마음에 집게로 뜨겁게 달구어진 감광 유리를 꺼내는데 불사 실수로 그만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이대로 산산조각이 나겠구나 싶었지만 유리 덩어리는 탕탕탕 소리를 내며 바닥에 튕겨졌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면 과학자는 호기심이 발동한다고 하죠. 스투키 박사는 왜 감광 유리가 녹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았는지 유리 원료 성분 배합과 온도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요. 그 결과 고온에서도 잘 견디며 기계적인 강도도 강해 쉽게 깨지지 않는 글래스 세라믹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유리의 장점과 세라믹의 장점을 동시에 지닌 특수 물질 글래스 세라믹은 군사 분야로 활용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부였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다른 물질들도 많았을 텐데 미사일 재료로 글라스 세라믹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미사일 레이돔의 역할에 주목하면 알 수 있는데요. 레이돔은 탄두를 보호하거나 레이더 안테나, 적외선 탐지 장치 등을 보호하는 일종의 덮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미사일은 발사될 때 발생하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500에서 800도씨 범위의 고온 영역에서 기계적 물성 및 정기적 물성과 가혹한 환경 조건인 비와 모래에 의한 내성도 고려하여야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레이돔은 마 3 이하의 초음속도 영역에서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만 마 3보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에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는데요. 때문에 마 3 이상의 고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이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글라스 세라믹으로 만든 레이돔을 사용해야 했죠. 또 현대 유도 미사일에는 레이더 또는 레이더 탐색기를 많이 장착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레이더는 주로 비행체의 천두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 레이더는 비행체의 속도에 의한 공기 저항 및 비, 우박, 습기, 먼지 등으로부터 안테나와 레이더 시스템을 보호하고 레이더 송신기로부터 송신되는 레이더 신호와 목표물에 의한 에코 신호가 레이돔을 통해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하죠. 금속은 센서를 차단하고 높은 반사 속성을 지니고 있어 적합하지 않고 목재 패널도 전자기파가 투과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어 적합하지 않습니다. 폴리스티렌 같은 발포 고무는 덮개 재료로 매우 적합하지만 안정성이 낮고 화학물질에 대한 감도도 낮아 재료 선정 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극한의 환경에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고 목표물을 추적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진 글래스 세라믹이 미사일 탄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가 되었던 거죠. 물론 시대가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레이돔은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글라스 세라믹이 필수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미사일 재료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스투키 박사가 샘플을 떨어뜨리는 우연과 실수가 없었다면 알루미늄만큼 가볍지만 스테인리스 강철보다 강하고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도 부식되지 않고 온도 변화에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발명품 글라스 세라믹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발견이 여러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흥미로운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루마니아 더불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수출 대박 행진 기대되는 천공2 수출의 공략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성능 좋죠. 가격도 착하죠. 신숙한 납기. 사실 천공투 만든 업체들이 여러 개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최종적으로 역시 주립하는 건 이제 LIG 넥스원이라고 그러는데 LIG 넥스원이 이제 루마니아 방산 업체 중에 너무 아밀한 데가 있는데 여기하고 대공 미사일에 대한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그다음에 공동 개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하고요. 하나도 롬함과 탄약 군사 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MOU를 또 체결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이제 이미 사실은 이 장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미국 패트리어트 도입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그래요. 7개 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해서 이 중에 4개는 이제 도입을 완료했고 네. 앞으로 이제 3개가 이제 추가로 도입이 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입찰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역시 패트리어트와의 호환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상호 운용성. 예, 근데 이제 천공투는 그러면 어떨까요? 아니, 미군과의 어떤 뭐 협업, 뭐 호환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어디 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연합훈련도 매년 또 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무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무기와의 상호 운용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 중에 하나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야, 우리 이미 패트리어트하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어. 이거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강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예. 우리뿐만 아니라 UAE 거기도 패트리어트하고 이 천공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고 있죠. 네. UAE가 그런 가운데 천공2를 골랐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예. 사실 UAE는 그 비싸고 성능 빵빵한 그 사드 패트리엇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새로운 방공체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예. 그 UAE가 2015년 9월에 이른바 마리브 공습이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이제 UAE가 예멘 내전에 끼어들어 있었는데 마리브 지역에 그 사우디, 바레인 등과 함께 주둔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후티 반군이 그 러시아제 OTR-21 토치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공격으로 UAE 군이 50명이 넘게 전사를 하는 UAE 창군 이래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이 공격을 받을 당시에 이 마리브 주변에 패트리어트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 이게 동작을 안 한 거예요. 레이더를 24시간 가동을 안 했던 거예요. 과열 때문에. 뭐 지역이 또 온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필이면 레이더 전원을 꺼뒀을 때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날아온 거죠. 그래서 UAE군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타이밍에 당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겪은 다음에 UAE가 새로운 방공체계가 필요하겠다고 물색을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의 천공2가 바로 24시간 운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그런 판단하에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예. 24시간 운영 가능. 저는 뭐 기본일 것 같은데 또 패트리어트는 또 아니었나 보네요. 24시간이 어떤 의미예요? 기계는 아시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그렇죠. 네? 당연히 뭐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아까 발열 문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북한 포격도발 때 연평도 포격도발 이런 거 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포격도발에 대비해서 대포병 레이더를 계속 가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 수입한 게 이 과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동을 멈추거나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 결함이라기보다는 어떤 기계의 태생적인 한계인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천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패트리어트나 이거에 비해서 좀 더 장기간 이제 가동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UAE 수출 성공했을 당시 천공2가 제낀 라이벌은 어떤 거였습니까? 당시에 천공2가 그 미국의 패트리엇 팩3하고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의 아스터 30 그리고 이스라엘과 인도의 바락 8 이런 것들하고 경합을 펼쳤는데요. 막판에 이제 이스라엘 방공체계하고 좀 많이 저울질을 당했습니다. 원체 유명하다 보니까 그쪽은. 하지만 결국 UAE가 천공2를 선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UAE에 실전 배치된 천공2가 이제 현지 시험 발사를 하게 됐는데 이때 목표였던 탄도미사일을 정확히 또 직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완전 파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순수히 군사적인 관점만으로
고른 것이 아니냐 정말 그 능력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천궁의 우수성이 좀 널리 입증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으로 보여지는 사우디아라비아 관계자분들 그리고 굳히셔야만 되는 루마니아 분들이 우리 천궁투의 클래스 좀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사우디가 이제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혹할 만한 것들이 좀 있는데 네. 돈도 많다 보니까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들여서 뭐 네옴시티니 뭐 이런 것도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기도 이제 보면 패트리어트뿐 아니고 사드까지 이제 도입을 해서 7개 포대나 도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사드는 참고로 한 개 포대가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이상 해요. 그러니까 1조 5천억 정도 따지면 거의 7개 포대면 10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드 미사일을 한 발에 한 150억 정도 해요. 근데 지금 사우디가 후티 반군하고 계속 이제 공격을 받고 네. 여기에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쓰고 사드 쓰는데 문제는 비싼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드론이 날아올 때도 어떤 경우는 사드 미사일을 쏴야 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150억에 날아가는 겁니까? 드론한테? 그러니까 2-3천만 원짜리 드론 네. 잡기 위해서 150억짜리 미사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무리 돈 많은 사우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연봉 3억 주고 저격수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건? 딱 코리아 천궁투 한 발에 얼마? 예. 딱 이게 와닿는 거죠. 정말? 마치 정말? 리얼리? 예. 그다음에 운용도 이제 패트리어트를 만드는 게 미국의 이제 레이시온 지금은 이제 RTX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이제 운용을 맡기는 또 한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이제 맡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답답함도 있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 천궁은 이런 사우디의 니즈 요구에 맞춰서 개량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교전 통제소하고 발사대가 우리는 뭐 지형상 멀리 떨어져 놓기도 힘들잖아요. 네. 산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사막지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멀리서도 이제 원격 통제소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이제 개량이 이루어졌고 또 다른 건 이제 탄도찬 조기연구 레이더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이제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됐고 신형 전술 통신 차량도 이제 제작이 돼서 이것도 이제 그야말로 사우디 옵션으로 해서 이제 수출이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또 가장 큰 차이는 뭐겠습니까? 기온이겠죠. 엄청 덥겠군요. 네, 거기는 뭐 이제 6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됐는데 이 더운 데서 잘 될까 그런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개량도 해서 테스트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개량이 이제 UAE 수출을 통해서 다 된 거예요. 좀 됐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UAE 거 그대로 받아도 별 부담감, 거부감이 없는 이러한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것들도 이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MRO라고 표현되는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또 이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원래도 훌륭했습니다만 수출형 천궁2는 뭐 더 개량이 되고 더 업된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뭐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이야기한 루마니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말레이시아가 또 천궁2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지난해 현지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이 중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천궁2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무부의 뭐 최종 승인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1차 사업으로 1개 포대 규모의 방공 체계를 먼저 도입을 하고 이후 2차 사업에서는 4개 포대까지 늘릴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레이시아는 그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그 FA50을 이미 구매한 이력이 있고 우리하고 이제 방산 협력이 이미 진행되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천궁2에 대해서도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레이시아까지요? 이 방공무기, 천궁2 같은 이 방공무기 찾는 나라들이 엄청 많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정확히 보신 건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의 영향도 있지만 방공무기 초이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하다못해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오키나와에 패트리어트 팩3를 배치를 최근에 했는데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예요. 우주 발사체는 제대로 올라가면 몇백 킬로 고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직접 요격은 아니고 혹시 이게 잘못돼서 파편이나 이게 오키나와에 떨어진다면 그때 이제 요격하기 위해서 이제 배치한 겁니다. 또 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패트리어트 팩3가 국정성 미사일 킨자를 요격했다고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더욱 관심을 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패트리어트 팩3를 도입하려는 국가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역시 현대전은 무슨 전이다? 드론 전쟁이다. 드론의 의미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드론에 대한 요격 수단으로서도 이 방공망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루마니아가 계속 언급되는데 루마니아도 뭐 같은 이유, 같은 필요 때문에 지금 뭐 천공투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루마니아도 그렇고요. 네. 그 루마니아 외에도 지금 뭐 동유럽의 또 다른 국가인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도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 항공 우주 산업이 만든 그 바락 MX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지난해에 나토에 가입해서 화제가 됐었던 핀란드도 지난 11월에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돌팔매 데이비스 슬링이라고 하는 이 방공 시스템을 317억 유로, 45조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도입하는 걸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뭐 군비 확충 의지를 밝혔던 독일. 독일이 이스라엘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에로 3 도입을 또 확정을 하기도 했고요. 이것은 계약 규모가 35억 달러, 4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 이런 규모의 지금 계약들이 다 체결이 되고 있죠. 사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유럽의 방위 산업체들이 직접 개발을 했을 텐데 지금 이제 러시아 상황이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 성능이 검증된 장비를 좀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굉장히 그 촉발된 상황에서 그 가성비 끝판왕 또 총알 배송 가능한 우리의 천국투가 포지션만 잘 잡는다면 이거 진짜 대박 롱런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위협의 부상에 따라서 이 방공 무기, 특히 대공 미사일의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전쟁은 없어야 되고 빨리 끝나야 되지만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무기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천공2에 이어서 이보다 개량된 이제 천공3도 사실은 이제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천공2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 요격 고도가 한 15km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LSM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LSM-1이 이제 요격 고도가 40에서 60km로 알려지고 있고 이를 개량한 최대 요격 고도 이제 한 100km 이상 되는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M-2도 이제 개발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5에서 한 40km 사이가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패트리엇 팩3 MS2형이 이제 메꿔주는데 말씀드렸지만 팩3 MS2는 한 발에 60억 원이 넘는 엄청나게 비싼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거를 개발하면 이제 비싼 무기를 수입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 세계 시장에 있어서도 팩3 MS2의 경쟁자로 가성비 있는 경쟁자로 우리가 우리 천공3가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천공3가 이제 개발될 예정이고 2034년까지 총 2조 8,300억 원을 들여서 개발 및 도입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거리 유도무기 LSM 그거 관련해서 뭐 계획 나오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계획이 나왔죠. 네. 최근 국방부가 2024에서 2028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천궁2, MSM2 얘기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한국형 사드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M을 2028년까지 이제 작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2030년대나 돼야 전력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배치 시기를 2028년으로 못을 박았다는 게 중요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하층 방어 체계는 MSM이고 상층 방어 체계는 LSM 담당이 되는데 LSM은 이제 고도 50에서 60km 정도를 담당하게 되고 또 한 단계 더 발전된 SM2는 이제 60에서 150 와우. 또 올라가게 되는 확 올라가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분담을 해서 맡을 예정이라 또 SM2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한 미군에 배치된 사드하고 동일한 요격 고도의 이제 북한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제 SM2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2조 7,100억 원이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표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 고도별로 꼼꼼하게 갖추게 되고 따라서 이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출의 효과를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주목받는 대한민국 무기로 지대공 미사일 천궁2를 다뤄봤는데요. 자, 천궁2에 대한 세계적 관심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부터는 이제 마케팅의 승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술이 뛰어난 기술을 잘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기존의 이제 그 방산 강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좀 인지를 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뚫어 나가다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 있지만 그 많은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도 더욱 큰 그런 발전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뭐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시다시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굉장히 급속도로 고도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KE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두 개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층, 다층으로 있는 게 일단 우리 입장에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천궁3나 LSM2나 이제 계속 개량형 개발하고 이런 것들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이 방공 무기 시장이 이제 새로운 큰 장이 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수출 관련해서도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요경미사일 한 발에 150억짜리 뭐 진짜 이게 SM3는 250억 원이에요.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예. 250억이요? 예, 예. 그럼 비행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딴 거 맞추면은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ICBM이나 이런 걸 요격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건데 그건 250억이 안 아깝겠네. 드론에 쏘면 안 되죠 진짜로. 저는 진짜 드론을 쓰면 말이 안 됩니다.